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기능사 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출판기능사란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앞 수업에서 좀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하고 앞 수업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어떤 거다? 전자출판에 관련된 혹은 종이출판에 관련된 마케팅이라고 봐요. 자, 마케팅 믹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 마케팅 믹스란 거는 주어진 여건에서 마케팅 목표를 실현하기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요인들의 조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포피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포피 부분이 그대로 여기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전략,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집필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개발할 건지. 근데 집필은 이제 저자의 이제 관점에서 한 거고요. 우리는 결국에는 출판업 자체를, 그죠? 출판 프로젝트, 책을 만드는 전체적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집필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좀 달라하고, 그거는 기획과 개발 안에 그냥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이란 건 이제 이 책 값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원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통 경로 전략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어디다가 이제 판매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략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및 소비자, 그러니까 독자들이죠. 독자들한테 어떠한 프로모션 활동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도서 출판에 관련된 포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유통 경로 전략에서 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출판 유통 해서 제작된 출판물을 소비자인 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유권이요. 저작권 이런 거 아니에요. 소유권, 그죠? 그죠? 책을 독자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저 소유권이란 거 보면서 이제 그래는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독자가 이제 완전히 가져가는 것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책을 구입한 건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 책을 본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있죠, 그렇죠? 혹은 돈을, 혹은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는 어떤 구매력 있죠, 그 힘 자체를, 그렇죠? 활용을 해서 특정 어떤 물건을 이제 자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책을 산다는 것도. 자, 이게 자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한 1세기 전이나 혹은 유명인들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관련된 이슈를 해서 어떤 책을 구입한 경우에 가끔씩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다락방을 뒤져봤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서지 자료,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에다 올렸더니 그 가격이 무려 뭐 한 10억이었다, 5억이었다, 뭐 수천만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죠, 그죠? 그 당시에 샀었을 때 일반 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판매가 가능하냐는 바로 뭐다? 소유권을 독자가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제 어떤 공공의 자산이라는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저렴하게 샀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좀 급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임대 형태로 이제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자산들도 있는데, 책은 소유권이 독자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전에 봤었던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그냥 이제 사고 나중에 뭐 볼 일이 없으면은 뭐 헌책방에다가 이제 판다라든지 어떻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그 책 자체도 사실은 뭐다? 하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통의 기능입니다, 밑에. 자, 기본 기능은 뭐냐면 상적 유통 기능.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란 건 뭔가요?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상적 유통 기능, 판매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 기능, 유통을 이게 좀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유통 기능은 보면 우리가 이제 패키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패키징에서 이제 포장, 그리고 이것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배포, 나눠 이제 릴리즈하고도 좀 비슷한 거이긴 한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는 금융 유통 기능 해서 대금 회수까지도 들어가요. 유통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통하면은 뭐 택배처럼 어딘가에 그냥 갖다 주고 그냥 그 뭐 물건을 돌려받고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유통이라는 게 좀 범위가 넓죠, 그렇죠? 이제 그 금융 그 대금 회수까지도 유통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전쟁 같은 거 나섰을 때 보면은 그 스위프트였던가요?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국제 그 자금 현금을 이제 그 이제 이체시키는 어떤 그런 그 망이 있는데 그것을 차단시켜 가지고 그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전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국제적인 압력을 가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뭐라 불러야 되냐? 그냥 금융망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유통이란 거죠. 뭔가 흐르면은 그것은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보조 기능. 자, 기본 기능 외에 보조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통은 정보의 유통 기능이 있습니다. 판매 경향, 정보를 유통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판촉 유통 기능, 이달에 많이 팔린 책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유통에 이제 관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정보를 유통한다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어떤 그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문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메이저 그 유통 그 업체들 외에도 지역마다 또 이제 그런 그 문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온라인 채널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곳으로 뭐가 어떤 게 또 흘러가냐면 어떤 책이 많이 팔리더라. 그래서 그리고 어떤 나이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구입을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흘러다녀요. 하나 얘기 드릴까요? 그 어느 그 유통업체는 제가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에는 그 이제 또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그 유통업체, 모 유통업체에다가 책을 이제 그 유통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책이 이제 당연히 판매가 됐겠죠, 그죠? 판매가 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거냐? 어떤 분이 그 책을 이제 그 구입을 했냐? 뭐 나이대나 혹은 직업 같은 것들 그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주문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의 그 담당하시는 그 이제 그 직원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이제 되게 편안하게 막 같이 커피 타임도 하고 그죠?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딱 잘라가서 얘기하시는 거야. 그 부분은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더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진 않았었는데 이해는 또 가기도 하는 게요.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게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뜸을 했다는 것 자체도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운영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또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가더라.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이 흘러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것도 다 유통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기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판촉에 대한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거 프로모션하고 엮여서 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런 그 이제 많이 팔리는 책들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유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도 이제 그 유통 기능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그러죠. 어떤 이제 그 이제 물류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물건들이 쿠팡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제품들이 배송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책은 책 스타일로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유통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봐보면은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고요. 제가 알기로도 IMF 때 우리나라에서 그 어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부도어음 돼가지고 그래서 어음이 많이 사라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중견기업 이상에 있는 유통업체들 있죠. 출판 쪽에 보면은 아직도 어음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도 좀 신기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그 글로벌 기업체 있죠. 그게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대금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을 바로 그냥 계좌에다 꽂아줘요. 이게 이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본인이 옵션에 의해서 우편물이 와요. 그래서 그걸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금융 유통 기능에서 대금 회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출판사를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저자로서 활동하실 때도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제 또 자금을 이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 현 유통상의 문제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면은 그 다중적 유통 경로 그리고 그 유통기구의 비전문성 그리고 거래 중복성 및 복잡성, 거래 불공정성, 규모의 영세성, 지역 편중 현상, 전근대적인 물류 체계, 유통 정보 기능 미약 이렇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어느 산업계나 사실은 아쉬움이란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아쉬움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산업계든지 갈 때 봐보면은 그 아쉬움이란 게 있어요. 그렇게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또 그만큼 업과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문제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보안 그 산업기사 이런 걸 때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위협이라는 거고요, 위기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건 직접적으로 온 거고 위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해서 미리 거기에서 대비하는 어떤 이슈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사실은 좀 위협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통 경로가 이제 그 저기 다중적으로 많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러면은 이쪽에 돈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이 흐르면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타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특징들이 있다 얘기를 하지 않나요? 바로 뭐예요? 그 1인 그 이제 그 자영업들 1인 창업하는 건데 일반적인 1인 창업 비즈니스하고 좀 다른 의미죠. 자영업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얘기를 하시기 이제 커피집, 피자집, 치킨집 해가지고 이제 그 보는 은퇴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얘기하시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수익이 이제 걷어주시니까 또 그만큼 또 이제 그 일을 이제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그것처럼 어떻게 되는 이 출판이나 미디어 쪽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돈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여된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서 모든 걸 컨트롤한 게 아니다 보니 비전문성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제 규모의 영세성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 어떻게 했다? 그 영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수업에서도 배번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큰 유통업체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간했었던 책을 거기에 이제 그 매대라 부르죠, 그렇죠? 그 서재에다가 책을 꽂으려고 그러면은 배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운영비가 한 십수만 원 이상, 수십만 원 진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되냐면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옵션을 어떻게 거냐면은 책이 판매가 되면은 우리가 직접 그 주소에다가 책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유통업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배본사가 어디냐라는 거를 계약서나 이런 곳에서 명확하게 써주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근대적인 물류 체계, 그다음에 유통정보 기능 미약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 도서 유통 그 업체들 외에서는 이제 전자적인 자료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그 현장에 가봐도 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사적 재무관리급으로 진짜 온라인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구입하는 쪽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쪽도 그렇고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주문을 넣으면 그것이 종이 출판까지 쫙 이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 경우 이제 POD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OD 출판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온라인은 딱 주문을 넣으면 인쇄까지 되는 이것까지도 원스트로우 되고 영풍도 그랑 비슷한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외에 다른 도매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의외로 보면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들 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제 또 IT 쪽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봐보면은 바로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등록을 하는데 UI가 이 모든 디자인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약간 전문적이지 않은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쓰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 거 이제 그걸 나눠준 것 같기도 하고 그 소프트웨어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그 업체들을 이제 만나봐 보니까 그곳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이제 퀄리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판물 유통 개선 필요 이 부분에 얘기 나왔는데, 이 유통 체계의 합리화, 유통 기구의 현대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겠죠. 유통 채널의 네트워크화, 고객 중심의 유통 채널의 개발, 그리고 채널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유통 기관의 전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중복성을 배제한다라 저런 채널이란 거는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런 사이트들이 중복이 될 수 있나? 여기서도 저 책을 팔고 여기서도 어떤 책을 팔고 하는 이 업체들이 똑같은 업체들이 비슷한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일 어떤 포털 업체에서 비슷한 어떤 그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있는 서비스와 여기서 있는 서비스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쪽도 사이트 만들고 저쪽도 사이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만 통합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쓰면서 정말 정신이 없어서 가지고 그걸 쓰다가 그냥 이거 말고 그런 다른 업체 거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택을 하지 않은 정도의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앞에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책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렌드나 이슈에 강하고 그다음 기술서적 쪽에 좀 이제 집중해서 그렇지 아예 책을 그렇게 안 보는 나라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국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영국에 비해서는 덜하다. 그런데 그게 문화로 잡혀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좀 다양한 액티브한 미디어를 많이 쓴다고 해야 될까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거기 좀 더 가 있는데, 네,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 인구 수에 비해서는 적절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유통 과정의 정보화 이렇게 있습니다. 출판물 거래 상황에 대한 정보화, 출판물 전달 체계 정보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봐도 보면 웹사이트나 이런 플랫폼 쪽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들 접근성이라는 게 훨씬 높아지거든요. IT를 이해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죠? 이 이슈는 언제냐면 2010년대 중반 정도, 중초반이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그죠? 딱 그 정도가 어떤 걸로 넘어가면 스마트폰으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좀 더 확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가장 얘기 많이 났던 게 모바일 쇼핑몰이나 모바일로 유통을 하는, 그죠? 구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났죠. 지금으로 치면 라이브 커머스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그 길을 뭐 11번가나 이런 곳들이 전략적으로 이거 굉장히 동적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모바일로 책을 구매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됐죠.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처럼 해서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결제가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좀 적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종이책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는 게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점에 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봐보고 샘플 경험을 해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고 실제 주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집까지 배달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상당히 그 디지털화가 지금 좀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관리 부분에 이제 시스템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부분 방법에 과학화와 경영관리 수단의 현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경영대학이죠. 경영대학, 경영전공이나 경영대학 쪽에서는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정보론이라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경영을 할 때 그 정보 기술을 이제 조금 더 잘 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코퍼레이션이죠. 법인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어떤 서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뭐 모든 비즈니스는 서류로 도큐멘테이션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디지털화해서 요즘에 회사를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그런 관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출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책 출판을 했었을 때 이것이 그 이제 이 모든 이제 물류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돈이 흐르는 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디지털화시키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 출판할 때 나오는 그 저자 계약하는 거 그리고 유통 과정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계약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산화하고 있어요. 서류를 이제 전자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그런 전자서명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B2B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그렇게 있다라는 거. 아마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상당한 그 이제 몇몇 이제 그 전통적인 기업들 말고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전자서명 체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이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통 채널에 이제 등장해서 인터넷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에 뭐냐 그 IT 디지털의 상징이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얘기 그 얼마 전에 이게 사용이 되는데 그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그 웹3하고 뭐 메타버스 요즘 얘기 NFT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혹은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에 아예 거의 시장이 안정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메타버스나 이런 곳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책을 유통을 하거나 혹은 어떤 그 이제 그 프로덕트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의 글이 써 있는 가방 같은 거 있어요.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그걸 이제 그 판매하거나 이제 교보 같은 유통업체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에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저자의 얼굴을 넣어서 썼던 이제 에코백이나 혹은 이제 그 어떤 책 패키지라든지 세트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면은 그 새로운 이제 그 채널 있죠. 뭐 그 디지털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책 자체도 판매가 되는데 굿즈로까지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제품이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관심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메타버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메타버스는 요즘에 많이 인공지능 이슈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술이란 건 대부분 다 논문을 기반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발전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출판물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술을 축적해서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떤 마케팅 용어를 활용을 해서 혹은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인베디드를 약간 이제 그 소형의 네트워크 통신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주는 것을 이제 썼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돼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또다시 확장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B2C보다는 B2B 쪽으로 요즘에 좀 더 이제 발전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통 채널에 대한 거 전자출판 기능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유통에 대해서 볼 때 보면은 이런 새로운 채널에 대한 등장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면 이제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다음에 유통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전략 가겠습니다. 프로모션.
자, 마케팅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모션 쪽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홍보, 그래서 이제 영업, 세일즈 이런 것들도. 근데 영업은 약간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이미지를 주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광고, 어드밴 티징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광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광고주에 의해 아이디어와 상품 및 서비스를 유상으로 비인적 방식에 의해 제시 내지는 촉진을 했어요. 비인적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판촉을 한다라든지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인데, 보통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든지 혹은 벽에 이제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신문이나 혹은 이제 이런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에서 판매하고 싶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로 나오죠. 그래서 광고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썼던 그 광고에 대한 그 매체를 다른 이제 우리가 채널들, 그런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회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허브들 있죠. 그런 곳에다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제 해당 매체들 미디어를 이제 띄울 수 있도록, 이제 콘텐츠를 띄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기획 작업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밀리언셀러의 등장으로 광고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지 않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출판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래 지금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이후로 컴퓨터를 통해서 원고를 쓴다라는 거하고, 그걸 또 그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이제 인쇄를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데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줄어드니, 그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한다? 광고에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라디오 광고, 책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는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했었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라디오는 어쨌든 뭐 듣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광고는 하는 규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상품 광고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가치의 위력보다 더 강력하게 상품의 유통 확장과 소비자 심리의 최면화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상품 광고란 거는 이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이 상품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방은 우리가 명품백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명품백이나 비싼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차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런 전철 타고 가도 되겠네. 그리고 가방은 이제 사실 명품백이라 봐야 가방이 좀 뭐 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죠? 여행 가방도 있긴 한데, 보통 그냥 메고 다니는 가방 하면은 에코백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혹은 백팩이라 하죠, 그죠? 백팩 같은 걸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죠? 이 가방을 하는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욕망하는 어떤 그것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 그 가방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이미지, 그렇죠? 이런 걸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무엇을 담는 주머니, 게시편이상가, 그죠? 그런 것으로서의 가방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이 이제 유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뉴스나 혹은 어떤 이슈를 통해서 공개가 될 때 그분들이 이제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옷 스타일들이 딱 사람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출이 관련된 매출이 엄청 뛰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이제 최면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 수업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었던 그 공부가 쉬웠어였던가 그 장성수 변호사가 썼었던 젊은 시절에 그 학생 때 썼었던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다 웬만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난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 마음을 정하게 됐었죠, 사람들이. 네, 그런 거 갖다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과다 광고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집행돼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도 당시 5천만 원 이상의 광고를 투입한 책들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던 책들은 5% 미만이었다는 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할 때 그냥 광고를 투자하면은 절대 안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 컨텐츠에 또 파워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가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래서 그 대략 그 요 기점 이후부터는 과다 광고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체 전략 이성적인 접근은 신문과 잡지란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그 텍스트를 읽잖아요, 그죠? 텍스트를 읽고 있으면은 그 좀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좀 무슨 얘기냐라는데 우리가 보통 올빼미라는 동물들에서 본 것처럼 어떤 건 안경을 쓰고 책을 보거나 종이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실제로 보면은 연구에서도 이런 관련된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하고 잡지를 보면서 읽은 종이는 오프라인 책을 읽고 있으면 그게 이성적인 접근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어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그 이런 오프라인 책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컴퓨터 모니터죠. 모니터 전자책이나 모니터를 보면은 그 이성을 넣어서 분석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책을 볼 때 하고 전자책을 보거나 혹은 어떤 뉴스 기사를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종이 매체를 볼 때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매체 전략으로 봤을 때 이제 감성적인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텔레비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TV 방송이나 혹은 어떤 거예요? 그 라디오,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처럼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멀티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신문하고 잡지에서의 그 이제 그 매체의 그 광고비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최근에는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단에 그 배너 광고 있죠. 접속하자마자 딱 들어가면 눈에 바로 보이는 그 배너 광고 있죠, 그렇죠? 그게 한 며칠 정도만 그 배너 광고를 띄운데도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수천 정도를 넘어서죠, 그렇죠? 5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이제 만들고서 그것을 띄우려고 할 때 어느 매체에다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발행 부수가 단순히 많다 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콘텐츠가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인데 이게 신문 잡지만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띄우는, 그죠? 이런 그 사람의 육성을 통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광고를 제작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을 한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프로모션 전략은 보면은 그 전략별 광고가 나와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의 헤드 카피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 첫 번째 세계적인 권위자 스티븐 코비의 영감을 찬 7가지 성공 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이제 이 어떤 홍보 카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성공에 대한 안내서 그 처세술 책을 이제 덮어버려라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진입 이후에
이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더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카네기식 처세 성공론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그 처세술 책들과 이제 차별화를 이제 두려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게 그 처음에 이제 그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책을 알리기 위해서 저자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기존의 그 처세술이나 이런 책들하고 차별화를 두면서 이제 그 자리를 그 어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그 이제 위치를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 진입했었을 때 어떤 그 가지게 되는 형태와 시장에 들어서 성공의 위치에 올라갔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어떤 전략 전술도 있죠, 그렇죠? 그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개인과 가정, 기업 조직의 습관이 바뀌고 있다. 해서 직장인 중심이었었는데 이것을 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부하고 대학생으로까지 이제 타겟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카피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2년째 베스트셀러로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서 장기 베스트셀러로 끌고 나가기 위한 구치기 전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별로 그 광고나 홍보를 썼을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 하나하나 그냥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써볼까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철저한 그 기획과 그 다음에 그 기획과 방향에 기반한 전략 전술들에 의해서 그 글자들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홍보할 때 사용된 그 이제 그 용어들 있죠, 용어, 단어, 문구들이 전부 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책 판매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 교육이라는 또 시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자분들 같은 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면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김미경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그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자기계발이나 이쪽에 있으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학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강의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만의 또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본인 이름으로 해서 MK 뭐 유니버시티인가 뭐 가지고 유튜브를 키운 다음에 그 홍보력을 가지고 본인의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을 시켰었는데 그것이 뭐 한 해 매출이 뭐 150억, 뭐 200억을 향해서 간다 하더라고요. 한 해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딱 되는 순간 그때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그 확장시켰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플랫폼을 저도 이제 궁금해서 가봤었는데,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김미경 그 작가 그 강사가 그 작가 저자라 있죠. 계속 책을 쓰고 계시니까 그 저자분이 책을 거기서도 이제 링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채널을 이제 확보하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이제 홍보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광고를 다른 데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이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최소한 뭐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분의 책이 판매되고 강의도 이제 판매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플랫폼 안에는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래요. 그분은 일부의 강의를 맡고 있고. 이제 그 실제 나머지의 한 70~80% 이상은 다른 저자와 다른 강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안에 플랫폼이 돼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운영자가 된 거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경영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전환이 돼서 가는데,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전략과 전술들과 그다음 기획들로 이제 그 설계가 돼 있던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과 세분화 광고, 논리와 놀자라는 시리즈가 있었죠.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근데 이 헤드 카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이것도 과정마다. 자, 이제 보면은 논리 이제 쉽고 재밌게 익히십시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할 때는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모두에게 유용한 책으로 광고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하면은 글을 잘 쓸 수 있고 뭐 이제 그 일을 할 때도 좋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그 나도 내 생각을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야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 그렇죠? 그리고 글도 좀 짧고 그렇게 되는데,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삶의 의욕마저 잃었다, 논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업무 환경에서 겪어서 쓸 만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이제 그 딱 짚고서 왜 이 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넣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글을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연습도 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서들과 기획서를 잘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 지금은 이제 12월 달이가 좀 덜할 텐데, 법인 기업 정도 된다면 10월 달 되면은 어떤 걸 하나요? 내년 연도, 그 다음 연도에는 사업 계획을 이제 진행하죠, 그렇죠? 매출에 대한 것도 이제 계산을 하고 사업 계획을 이제 슬슬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듣거든요. 어떤 거면은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업무 이제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 이제 보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정말 저런 식으로밖에 못 쓰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일하려는 마음이 주인 의식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약간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양쪽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딱 봤었을 때 이게 필요한 책이구나, 그렇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됐었을 때 딱 여기 있는 그 용어들 카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책이 있다라고 한번 보면서 연습 좀 해봐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데 뭐 쉽고 재밌는 책 하나 없을까? 요런 이제 헤드 카피, 요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 이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199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앞두고 크게 성공을 하게 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헤드 카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리야 놀자가 이렇게 하나의 책이 성공을 하면은요, 출판사 혹은 경전사들은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이 책이 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연구를 하는데 왜 이 책이 성공을 했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분석을 하고 이 책들을 똑같이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책의 특성들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이제 제목도 좀 비슷하게 간다라든지, 그죠? 혹은 이 저자한테서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책을 만든다라든지 해서 이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죠. 가까운 건 아니죠. 한 수년 전에,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시오노 나나미 작가의 그 로마인 이야기 책이 크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어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 나온 다음에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그 책 저자들을 로마에 많이 보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하고 비슷한 책 쓰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라는 단어를 넣어서 역사라는 부분을 이제 담고 있으면은 로마 이야기를 봤던 분이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그죠? 그 책에 대한 감동과 여운이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또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유형의 책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출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홍보에 대한 겁니다. 광고주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 영업상 의미가 있는 뉴스를 간행물 매체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무대에 의해서 유리하게 제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수요나 이미지 형성을 자극하려는 비인적 자극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문지면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TV나 책에다가 그 TV나 이런 곳에 나가가지고 책 관련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봐보시면 이건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영화가 새로 나오거나 혹은 드라마가 새로 하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토크쇼를 하는 채널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출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새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어떤 그 프로젝트들 있죠. 혹은 그런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언급을 하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는 광고일까요? 광고는 아니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홍보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한다면은 진짜 그 제품 하나만을 이제 밀고서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신을 이제 알리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홍보의 그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선단체 기부를 한다든지 약간 좀 그 제품하고 좀 거리 이제 그 분명히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를 이제 그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구입해달라 이렇게 나가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홍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또 이제 그 삼성도 그 요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PPL은 광고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아닌 형태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와 이제 유사한 캠페인 같은 거라든지 그 이제 그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홍보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책 중에 그 1990년대 이제 있었던 사례예요. 이거는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그 동의보감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고전이죠. 약을 만드는 법 이런 건데요. 근데 그 이제 이건 소설 동의보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책이 10,000권도 이제 그 판매가 안 됐었는데 그러면 그 1990년도 당시에 10,000권이 안 팔린 거는 많이 찍어냈다 그래요. 그죠? 책을 많이 찍어냈다면 이제 그 책을 이제 많이 못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이 책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있었던 그 이문열 그 작가가 서평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그야말로 전국으로 나가는 이제 그 전국지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서평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판도가 역전이 돼가지고 그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러한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고 그다음 평론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이제 그 제품이나 어떤 매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큰 성공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화 평론가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에 그래서 그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 역주행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악 평론가나 영화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한 그 시대의 변화가 있으면은 꼭 언급이 되면서 그 해당 그 영화에 대한 타이틀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뭐 매트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 영화의 어떤 특징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던가 그런 그 배우들이 나왔었던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 뭐 그 다음에 뭐 타워링인가 해가지고
그 화제가 된 어떤 그 빌딩 사건들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그런 영화들, 그렇게 언급이 되면은 꼭 그 영화를 사람들이 그 영화가 뭐였지 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볼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다시 막 판매가 되고 대여가 되고 하면서 그게 또 매출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처럼 책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런 그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 판매에 많은 그 어떤 그 결과에 이제 좋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이끈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서평이나 영향력을 누가 이제 또 하고 있냐면 독서 유튜버들이 또 있어요. 책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서 유튜버들은 사실은 이제 2014년, 15년도에서 이제 슬슬 한두 명이 책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굴 안 보이고 책만 이렇게 그냥 책 읽어주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시작할 때는 약간 좀 그렇게 그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주고 뭐 그것을 이제 책 읽어주는 사람 이제 유튜버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얼굴이 나오고 이제 책을 읽어주면서 다양한 소개를 하면서 뭐 게스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 유튜버, 도서를 좀 홍보해주는 그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그 과거 한두 명 있던 거에 비해서는 그죠? 많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다양한 형태의 그 판매 유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러한 형태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 혹은 형태 변환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책들 판매 그 외에 이제 전자출판 시장하고 전자책에 관련된 이제 마케팅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